미국 최고 명문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기술 경제학 교수가 백악관에서 받은 충격적인 질문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관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한 국가안보회의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죠. 교수님, 지금 우리 경제 정책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합니까?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멈췄고 교수의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핵심 참모들 모두 충격에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가 지목한 나라는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국 미국을 흔들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꼭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인지 서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기술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평생 미국의 우수성을 믿고 살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영향이 컸죠.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늘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도와준 나라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전쟁 때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편견이 제 머릿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어요. 2025년 3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하버드 강의실에서 미국 통상정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설명하며 자신감에 차 있었죠. 미국의 경제적 우위는 절대적이며 다른 어떤 국가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간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무실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리사 김수석 분석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지금 즉시 백악관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 DC를 가로지르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했어요. 혹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국가안보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했어요. 리사 김이 준비한 브리핑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쌓여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각종 통계와 그래프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았어요.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리사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관세 정책에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설마 중국이나 러시아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죠? 중국은 이미 충분히 견제하고 있고 러시아는 경제 규모가 우리와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리사의 다음 대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요?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우리 경제 정책의 가장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고요? 인구가 5천만 명도 안 되는 그 작은 나라가요? 저는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도와준 나라잖아요. 한국 전쟁 때 미군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 나라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리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이 더 이상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원조로 발전한 나라,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한 나라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리사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 미국의 모든 데이터 센터가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같은 미국의 핵심 기업들이 한국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통계들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이고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잖아요. 설마 그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리사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 문제는 한국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게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 정책에 따르면 모든 수입품의 2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한국산 반도체에도 같은 관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만이나 일본 또는 중국에서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도 있잖아요. 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대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어요. 내년부터 관세 정책이 시행되는데 그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미국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미국의 그늘에 숨어 있는 작은 나라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올라선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르쳐 주신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리사의 말이 사실일까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 경제의 핵심이 된 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상황을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리사 김이 보여준 자료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죠. 한국이 정말로 미국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사무실로 가서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공식 통계로는 분명히 한국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저에게는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1968년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는데 그곳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셨어요.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깊은 상처를 받으셨죠. 그 후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피를 흘려가며 구해준 존재들이라고요. 아버지는 특히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들은 우리에게 빚을 진 나라고 영원히 미국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야. 이런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으며 자란 저에게는 한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에서 온 손님이 워싱턴을 방문했어요. 야마시타 히로시라는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보였습니다. 그는 저와 만나자마자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톰슨 교수님, 한국 따위가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일본이 기술을 전수해준 나라일 뿐이에요. 야마시타의 말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도 원래는 일본에서 배워간 것이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일본 기술의 모방에서 시작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무리 성장했다고 해도 일본의 아류일 뿐이며 진짜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야마시타의 말에 어느 정도 동조했습니다.
사실 그의 주장이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일치했거든요.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였고 한국보다 훨씬 오랫동안 기술을 축적해온 나라였잖아요. 한국이 최근에 급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일본의 기술력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마시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직접 본 바로는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일본의 핵심 소재와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요. 만약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다면 한국 산업은 곧바로 마비될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은 일본이라는 더 큰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정말 위기에 처한다면 일본과 협력해서 한국을 견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3월 20일 오후 2시경 미국 전역의 데이터 센터에서 동시다발적인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먼저 다운되기 시작했고 곧이어 구글 클라우드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계속 확산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모두 마비되었고 넷플릭스와 유튜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테슬라의 몇몇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이 완전히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미국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언론에서는 북한이나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의심했고 정부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지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가 예정보다 이틀 늦게 도착하면서 그것에 의존하던 미국의 모든 데이터 센터와 IT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마비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몇 개가 늦게 도착한 것만으로 미국 전체가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제야 리사 김의 경고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국 경제의 핵심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디지털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날 저녁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참석한 최고 위급 회의였어요.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국토안보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오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단 하루의 공급 지연이 이렇게 큰 손실을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리사 김이 다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가 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오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한국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손을 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대체 공급처를 찾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사의 다음 설명을 듣고 나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이미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서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에게 이렇게 중요한 나라가 된 건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건가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과장하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 경제의 핵심이 될 정도로 발전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상황을 과장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꽤 좋았습니다. 공항 시설이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공항이 좋다고 해서 그 나라의 기술력까지 세계 최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방문지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거대한 시설이었어요. 공장 입구에서부터 압도적인 규모에 놀랐지만 아직까지는 단순히 큰 공장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도 큰 공장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안내해준 삼성 임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최첨단 반도체는 현재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생산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 생산 라인을 보면서 점점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설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고 그 정교함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규모였습니다. 이런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한국에만 여러 개 있다는 것이었죠. 임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생산을 중단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의 3분의 1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서버와 데이터 센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제야 며칠 전 미국에서 벌어진 시스템 마비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SK 하이닉스도 방문했어요. 이곳의 규모와 기술력도 삼성 못지않았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정말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생산한다는 것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올라선 건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베이징에서 온 장웨이라는 중국 상무부 관리가 저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을 가장해서 만났다고 했지만 분명히 의도적이었어요. 장웨이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이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의도가 궁금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미국이 원한다면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흡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본과 인력이 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을 중국으로 데려오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한국 기업들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미국은 더 이상 한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장웨이의 제안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솔깃한 면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흡수할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에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단순히 돈이나 인력만으로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정교한 생산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배터리 기술에서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 조선업에서는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K-팝과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까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가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야마시타 히로시가 갑자기 서울을 방문한 것이었어요. 그는 저와 만나자마자 초조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톰슨 교수님, 한국의 성장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야마시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 한국을 다시 굴복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국이 아무리 성장했다고 해도 여전히 일본의 핵심 소재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소재 규제 이후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몇몇 분야에서는 이미 일본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야마시타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한국이 그렇게 빨리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의 소재 기술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데 성공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 시내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이 나라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강남대로를 걷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의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젊은 한국인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기술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건가요? 어떤 힘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건가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조사해야 한다고요. 한국의 발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된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본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건가요? 저는 하버드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한국의 발전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겨우 67달러였습니다. 당시 가나나 필리핀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6,000달러에 달합니다. 70년 만에 500배 이상 성장한 거예요. 이런 성장률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1960년대에는 가발과 신발을 수출하던 나라가 지금은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수준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선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봤습니다. 1960년대에는 경공업으로 시작했어요. 섬유, 신발, 가발 같은 단순한 제품들을 만들면서 외화를 벌었죠. 그 돈으로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에 투자했습니다. 철강, 조선, 화학 분야에서 기반을 닦았어요. 1980년대부터는 전자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와 가전제품 생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본과 미국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러 자료를 통해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교육열,
그리고 불굴의 의지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의들은 남들이 포기할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럽에서 온 손님이 워싱턴을 방문했어요. 루카스 밀러라는 유럽연합 통상대표부 수석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만나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톰슨 교수님, 유럽도 한국 문제로 골치가 아파요. 루카스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이 한국 배터리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어요. BMW, 메르세데스, 폭스바겐 모두 LG화학이나 삼성의 SDI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럽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루카스의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한국이 세계 경제의 핵심이 된 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루카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없이는 유럽의 친환경 전환 정책도 불가능해요. 그의 고백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에 의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올라선 건지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야마시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한 표정이었어요. 톰슨 교수님, 일본이 다시 한번 반도체 소재 규제를 시행하면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정보를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이전 규제 이후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몇몇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야마시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한국이 그렇게 빨리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저는 야마시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일본이 규제했던 핵심 소재들을 모두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말이죠. 심지어 일부 제품은 일본 제품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야마시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일본은 수십 년간 기술을 축적해온 나라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예전의 제 모습과 비슷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을 더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을 말이죠.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어요.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품질을 높이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한 것이죠. 이런 혁신적인 사고가 한국을 세계 최고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 속도도 놀라웠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이 몇 년에 걸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한국 기업들은 몇 개월 만에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런 빠른 대응력이 급변하는 기술 시장에서 한국이 앞서갈 수 있게 만든 요인이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연구개발 투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이공계 인재 양성에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가능했던 것이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체계적인 계획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정말로 세계 경제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하게 되었어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까지 참석한 최고 위급 회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저 자신도 놀랐거든요. 한국의 중요성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관세 정책에 대한 최종 의견을 들려주세요.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순간이 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저는 한국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어요. 세계는 한국 없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순간 미국 경제가 먼저 마비될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 센터가 멈추고 전기차 생산이 중단되며 인공지능 개발이 정체될 거예요. 재무장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가요? 다른 나라에서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는 없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이미 독보적인 수준에 도달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생산하면 되지 않나요? 미국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관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반도체 제조는 단순히 기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해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도, 테슬라의 전기차도, 구글의 데이터 센터도 작동할 수 없어요.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반문했습니다. 그럼 예외를 두면 되지 않나요? 한국만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일본, 유럽,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문제 삼을 것입니다. 미국은 완전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거예요. 국무장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요? 한국이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인질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존 관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국도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웨이가 갑자기 회의실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는 중국 정부의 특별 메신저라며 긴급 제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허락하자 장웨이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장웨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을 중국으로 끌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술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웨이의 말에 주목했어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미국은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저는 장웨이의 제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세계의 기술 패권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기술적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한국이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국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더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해요. 재무장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국에게 끌려다니는 것 아닌가요? 미국의 자주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한국이 이미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을 말이죠. 저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이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을 곱씹어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최종 권고는 무엇인가요? 저는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동맹을 경제적 차원에서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해요. 장회의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그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안도했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의 회의는 미국 외교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주니어 파트너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미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백악관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편견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위험한 영향을 미칠 뻔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가 평생 가지고 계셨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시대착 오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아버지는 1968년에 베트남을 기준으로 아시아를 평가하셨지만 세상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돌이켜보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한국을 여전히 미국이 도와준 가난한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사 김이 갑자기 개인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냉정하고 완벽주의적이었던 리사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했습니다. 리사가 저에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오래된 상자에서 6.25 전쟁 당시의 사진과 편지들을 찾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리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보니 당시 미군이 한국을 도왔던 것은 맞지만 정작 한국의 재건은 한국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였어요. 미군은 안전을 지켜줬을 뿐이고 실제 복구와 발전은 한국인들이 밤낮 없이 일해서 만들어낸 거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리사의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도운 게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일어선 거였다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이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거예요. 리사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편지에 따르면 당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1년 365일, 밤낮 없는 노력이 정말 대단했다고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주말에 쉴 때도 한국인들은 계속 일했고 그런 노력이 지금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리사의 발견을 통해 더욱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잘못 평가했는지,
그리고 그런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뻔했는지 생각하니 정말 아찔했어요. 그런데 야마시타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본 우월주의를 고집하고 있었어요. 톰슨 교수님, 한국이 잠깐 앞서 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일본이 다시 따라잡을 겁니다. 일본의 저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였어요.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야마시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야마시타 씨,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한편 장웨이의 계략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의 기술 굴기 전략에 큰 균열이 생긴 거예요. 중국은 한국 기술을 흡수하려 했지만 한국이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그 계획이 무산된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계속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미국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트라우마가 얼마나 제 판단을 흐렸는지 반성했습니다. 베트남전의 상처 때문에 아시아 전체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이 결국 현실 인식을 방해했던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소중하지만 그것이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리사 김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고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면서도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유품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재발견하면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라는 편견 때문에 놓쳤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미국 전체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동맹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백악관 회의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통상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한국을 관리해야 할 변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국가안보회의에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미기술동맹 강화 방안이었어요. 핵심 내용은 한국을 단순한 무역 상대국이 아닌 기술 혁신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미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양국 기업 간 기술 교류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이었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상호 발전 관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문화와 혁신적인 사고를 미국도 배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어요. 그런데 이때 리사 김이 정말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고향을 찾아가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리사의 한국 방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한국계 미국인이면서도
한국에 대해 무관심했던 리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자신도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처럼 리사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리사가 한국에서 보내온 보고서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노인들로부터 한국 전쟁 이후 복구 과정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리사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할머니 세대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군이 안전을 지켜준 것은 맞지만 정작 나라를 재건한 것은 한국인들 스스로의 힘이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할아버지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미국 군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리사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리사가 서울에서 만난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정말 대단해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전 정신이 넘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사의 한국 방문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워싱턴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 때문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필요성 때문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장웨이의 중국 기술 굴기 전략이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한국 기술을 흡수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거죠. 중국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을 중국으로 끌어들이거나 한국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려고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더욱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굳이 중국으로 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이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되었어요. 장웨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연락해 왔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톰슨 교수님, 미국이 현명한 선택을 했군요. 하지만 언젠가는 중국도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답했어요. 장웨이 씨, 경쟁보다는 협력이 모든 나라에게 더 유익할 거예요. 한편 야마시타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일본 정부 내에서도 한국의 부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경제계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야마시타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톰슨 교수님, 저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 정말로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본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리사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에게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찾았어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미국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양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저는 리사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뿌리를 외면했던 그녀가 이제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된 거예요. 이런 변화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통상 정책이 확정되면서 한미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서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작은 나라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크기가 아니라 능력과 의지가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말이죠.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다시 하버드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칠판에 적힌 제목은 21세기 세계 질서와 대한민국의 역할이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세계 질서를 이해하려면 대한민국부터 연구해야 합니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이제 세계 패권 경쟁의 열쇠를 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예전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특히 더 의아해했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했던 교수가 갑자기 한국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다니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없이는 애플의 아이폰도, 테슬라의 전기차도, 구글의 데이터 센터도 작동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말씀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기술력과 의지력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죠.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리사 김이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한국 관련 업무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한국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리사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였어요.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한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예전에는 몰랐던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미국이 도와준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발전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 이후 1인당 국내 총생산 67달러에서 시작해서 현재 36,000달러까지 성장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혁신 정신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성장이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은 기술 혁신의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미국보다는 작은 나라 아닌가요?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크기와 영향력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치 작은 나사 하나가 거대한 기계를 멈출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강의 중간에 야마시타가 갑자기 강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예전처럼 일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대신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에게 조용히 인사한 후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루카스 밀러도 유럽 출장차 미국을 방문했다가 제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는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한국 배터리 기술이 유럽의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인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한국의 사례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한 학생이 흥미롭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앞으로 세계 질서는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미국, 중국, 유럽이라는 거대한 경제 블록들 사이에서 한국과 같은 기술 강국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들이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거예요.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저는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리사가 강의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강의였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리사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 성장한 거죠. 야마시타도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저도 일본으로 돌아가서 비슷한 강의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서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루카스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 유럽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깨달았어요.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도와준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편견 때문에 놓쳤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한국을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고, 양국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당부했던 말을 되새겼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인식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해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나라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된 한국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